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자, 법과 친해지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을 바꾸는 법,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유유유유유유유 슈퍼 이끌림. 저는 법만 보면 자석처럼 뭔가 찰싹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쌈 해볼까요? 성역 없이 법을 쌈 하고 싶은 방송인 이성혁입니다. 우법을 만나고 법률을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네, 우법 덕분에 법과 조금 더 친해졌어. 다행이다. 고민된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노래로 문을 열어봤는데 역시 노래는 기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밀고 갔어요. 많이 위로해 줍시다. 예,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네.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뿌듯하게 하시네요. 예. 자, 근데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맛집을 찾아갈 때 저는 오래된 간판을 보고 아, 노포처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이 몇십 년간의 그 고유의 그 집만의 특징들, 그 냄새, 이런 것들이 매력이어가지고 노포를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골목골목 들어갔는데 간판도 조금 이제 허름하고 들어갔을 때도 좀 좁고, 근데 그런 식당 중에 진짜 찐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만 아는 찐맛집에 갔을 때 느껴지는 행복이 사실 찐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엔 그런 정서가 좀 없어요. 맞습니다. 이 노포의 매력을 저희가 충분히 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예, 이 노포들이 또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맛집인데 어머 문을 닫았어. 그렇죠. 그때 오는 실망감도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는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창업 30년 넘은 노포를 지원하는 100년 가게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버텨왔던 100년 가게도 원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았죠. 맞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100년 가게와 100년 소상공인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요,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을 하다고 하니까 100년 가게 매출 증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은 소비자는 또 저렴하게 100년 가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100년 가게는 더 많은 고객이 찾아서 좋고, 야, 정말 윈윈이네요. 그렇죠. 예, 소비자는 할인은 물론이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가맹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좀 확대가 덜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도소매 점포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앗간이나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학원과 피아노 학원 같은 교습 학원, 그리고 의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맹점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대폭 이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소상공인에게도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찾아보면 이런 좋은 제도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의 법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네. 자, 정말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얇아진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법 함께 해주시고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법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과 밀착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입법자들 바로 이분입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크레딧이 발생하는 그 시기,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다라든지 아이를 낳았다라든지 이 시기에 아예 넣어주라는 거죠. 20세가 됐을 때 무조건 3개월을 국가가 대신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이윤이 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기관이 하다 보면 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나 사각지대가 없이 정말 다 빠짐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 돌봄이 필요하다. 민생 우선의 생활 정치,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의 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 정치의 고수입니다. 송파 똑순이 남인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의원님 별명이 송파 똑순이. 네. 예, 라고 좀 지어졌는데 똑소리 난다, 똑 부러진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겨난 별명인가요, 이게? 제가 송파에 가서 정치를 해보니까요. 이 송파 구민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만 하는 정치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씩 챙겨서 성과를 좀 내고 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또 소통도 하고 또 해답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말만 앞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네, 네. 실제로 실천을 해주는 정치인. 의원님 제가 생활 정치, 소통 정치라는 말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살림 정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이 살림 정치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는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의 치자가 다 살리는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그 치자의 어원에는 그 사람도 살리고 생명도 살린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살림 정치라고 하는 그리고 또 제가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또 철학이랑 또 연결돼 있어서 그런 키워드를 썼습니다. 정치계의 허준이네요. 맥을 짚어서. 맥을 사람을 짚어서. 살리는. 다 살립니다. 네. 그런 의미의 살림. 네, 살림. 정치.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11월 이제 정기국회로 또 한창 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일을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10월달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원에 이제 소속이니까 보건복지원에는 굉장히 현안이 많았습니다. 뭐 의료대랑 관련한 현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특히 어떤 저출생의 문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슈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입성하기 전에는 네. 여성 노동 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 네, 그리고 네. 성폭력 방지 특별법 네. 제정에 이제 앞장쓰셨는데 네. 19대 때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셨고 네. 그리고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네. 야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강남 3구 네. 이 송파병 한 지역구에서 지금 3선을 하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거, 네. 오랫동안 지지를 받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권자들은 뭐 어느 지역에 계시나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특별히 어떤 좀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약간 부정한 거라든가 이런 거 연루되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책임 좀 지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3선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송파는 3선 보통 잘 안 줍니다. 여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송파에서 제가 3선 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더 정말 열심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하는 법안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법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스토킹 처벌법이에요.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하시고 발의하시고 만드신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의원님. 예, 뭐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범죄라는 말을 쓰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잃으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갖고 다시는 이런 범죄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 딸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하셔갖고
이제 그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법안을 제가 19대도 내고 20대도 냈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처리가 돼서 그분의 어떤 좀 뜻을 좀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의 청원도 있었고요. 뭐 이제 그런 힘으로 드디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과되는 것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 남인순 의원께서는 법안 발의도 많이 하시고 통과 실적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네, 네. 그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네,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님이 법안 통과율이 49.4%인데요. 네. 국회의원 평균인 30.6%와 비교해도 통과율이 높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21대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좀 됐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제가 재정법이 6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네. 일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었고요. 그 돌봄 노동을 위한 사회 서비스원법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제 입양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그리고 어떻든 지역사회 그 돌봄법, 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법 이렇게 해서 6가지 법안이 재정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들이 네. 다 너무나 소중하고 다 하나하나 자식 같으시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하나가 있다면 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183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뭐 저만의 힘이 아니라 또 거기에 또 그 희생자 그 가족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뭐 국회 앞에 와서 오체투지도 하고 비가 올 때도 뭐 산보일배도 하고 정말 국회도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 무렵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 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법을 통해서 그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 또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아픔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그 법을 만든 취지는 우리가 좀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그렇게 좀 앞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지만 네. 또 국회의 문턱을 아쉽게 넘지 네. 못한 법안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좀 의원님에게 이건 좀 너무 아깝다. 네, 다시 네. 한번 도전해야겠다. 이런 법안 또 있으실까요? 보건복지와 식약처 관련한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식품 안전이라든지 의약품 안전 이런 분야를 다루는데, 그 어떤 식품 안전이나 의약품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해 희생되는 동물이 뭐 거의 한 450만 마리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종류의 동물이죠. 그래서 뭐 세계 여러 나라들도 꼭 동물 실험이 아닌 화장품 그 연료 같은 경우는 그 재료 같은 경우는 꼭 동물 실험을 하지 않도록 이미 법이 돼 있거든요. 약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할 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동물 대체 시험법을 제가 해서 보건복지원에는 통과를 했어요. 네.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 가서 그게 통과가 안 돼갖고 21대 국회에 그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은 정말 아주 아쉽습니다. 꼭 또 필요한 법안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동물 대체 분야에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상인 러시 프라이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주는 상도 제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통과를 바라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들을 네. 보면 우리 네.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에서도 과연 어떤 해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저희가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박상영 씨.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일 잘하는 똑순이 남인순 의원님의 미래를 여는 입법입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 국민연금 안전하고 두텁하게 지원하라. 의원님의 1호 법안인 국민연금 3법입니다. 그렇죠. 정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근데 요즘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이 또 이 제도입니다. 자,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노후 보장이 좀 충분치 않다. 이제 이런 여론이 하나 있었고, 연기금이 지속 가능하냐, 이 두 가지의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요. 그때 근데 사실은 합의가
거의 될 뻔하다가 네. 거의 막판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22대 국회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22대 국회의 중요한 민생 과제 하나로 연금 개혁안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네. 9월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2003년도 정부안 발표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된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요.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과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이 정부 발표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이번에 뭐 연금 개혁안은 뭐 연금 개혁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어쨌든 급여 받는 그거의 비율은 굉장히 그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21대 국회 그 연금특위위원회의 그 국민 공론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내가 보험료 더 내겠다. 그렇지만 노후 소득 보장도 그럼 조금 더 두텁게 해달라. 요것이 이제 그 국민들이 모아진 의견이었는데 그 의견이랑도 좀 일치하지가 않고요. 생애 전체로 받는 연금액은 뭐 심지어 뭐 예측을 할 때는 전체 받을 게 만약에 1억이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라든지 그러니까 전체 받을 생애 다 합쳐서 받는 연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연금 보험료를 좀 올렸으면 그래도 연금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도 조금씩 돈을 깎아 내려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국민연금은 사실 진짜 주변에서 네. 항상 이슈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많은 네.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정말 여쭤보고 네, 친구들한테 네. 답을 네. 잘 전해주고 싶은데 네. 정말 이거 낼 거 다 내고 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거고 정립된 기금을 잘 굴려서 수익도 발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리고 법적 강제 장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다른 군인연금은 다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가 부담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뭐 그 적립금이 다 소진되면 못 받는 거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줘요. 네. 못 받을 예.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친구만 물어보는 건가요? 저희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3법 발의하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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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요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지금도 사실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장한다 이렇게 노력 조항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한다는 조항으로 해야 된다 싶어서 그것을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명시화하는 거. 그래서 국가가 안정감을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연금이 전체 가입 기간이 평균 22년인데 사실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크레딧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둘째를 낳았을 경우만 12개월 산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안 되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첫째부터 적용을 하게 하고 이름도 출산 양육 크레딧으로 바꿔서 뭐 첫째가 나면은 12개월, 뭐 둘째가 나면은 24개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점 늘려주는 산입 기간을 늘려주는 부분으로 하고 크레딧이 발생하는 그 시기.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다라든지 아이를 낳았다라든지 이 시기에 아예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금 내 가입 기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면은 더 열심히 사실 연금에 대한 어떤 그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노후의 어떤 안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세가 됐을 때 무조건 3개월을 국가가 대신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기간을 늘려주고 어떤 연금액을 대신 부어주는 거죠. 예, 대납해주는 거죠. 그런 제도를 제가 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국민연금 3법 네.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입니다. 이게 확실히 명문화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출산 크레딧 확대라는 부분인데요. 네. 예, 아까 뭐 둘째부터가 된다 했지만 이제 첫째도 되는 걸로. 되는 걸로 이제 법안을 냈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이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는 여성이 많지 않다고 네.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4,716명 중에서 남성은 4,617명으로 97.9%인데요. 반면에 여성은 겨우 99명인 2.1%라고 합니다. 오호. 매년 출산 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출산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출산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첫째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육 크레딧의 성격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입양 시에도 이 크레딧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양육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또 이렇게 휴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남성도 육아휴직하고 다 하니까 이거 양육 크레딧으로 해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시간에 어떤 그 소요가 있을 때는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국가가 그걸 미리 대납을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법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네네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네네 뜻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한 20세가 되면 무조건 청년들한테 국가가 당신이 연금에 가입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3개월치를 이렇게 국가가 대납을 해주면 그럼 상당히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을 이제 냈고요. 꼭 좀 처리가 돼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서 이제 어떤 국가가 또 책임을 져준다 이런 것까지 되면은 가입에 대한 또 청년들의 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네. 이제 여야도 관심이 많고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예. 2030 세대 75%가 이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 어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제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네. 이 청년층의 이 국민연금 가입률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좀 네. 기대를 하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지급 보장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연금을 넣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그 급여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연금은 의무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입 그거를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꼭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법안도 확인해 볼까요? 네, 남인순 의원님의 미래를 여는 입법 두 번째 법안은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이 법안은 이제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 제정하신 법인데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애정도 좀 크실 것 같고 법이 통과된 후에 여러 지역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됐죠. 네. 원래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17개 시도에 다 설치하도록 돼서 경상북도만 빼고는 다 설치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지방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오호. 서울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에 다 있어야 되는데 15개만 있는 거죠. 경북하고 서울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실 사회서비스원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뭐 장기요양 서비스도 있고 어르신 되면 돌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간기관이 이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려운 서비스 대상자들 있잖아요. 뭐 중증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
빈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나 사각지대가 없이 정말 다 빠짐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 돌봄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공공 돌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2개의 시도가 그렇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곳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법안에 담으셨는데 개정안을 내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17개 시도에서 꼭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의무화법을 서울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법을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뭐 민간과 경쟁하기보다는 또 공적 돌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구 이제 17개 시도 광역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할 수 있도록만 했지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현 정부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만 주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서 이제 그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네. 취지 너무 좋지만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에는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안에도 관련된 내용 담아두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네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서비스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서비스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북에 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면 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골고루 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를 시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이렇게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괄해서 넣습니다. 예. 이번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돌봄에 대한 이제 수요는 점점 커질 것 같은 전망이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입성 후에는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쭉 해서 이제 보건 전문가로 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네네. 국민이 안심하고 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력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이윤이 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인 어떤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기관이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대상자의 어떤 좋은 서비스만을 위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민간 기관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한테 위탁하지 말고 이제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어떤 종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어떤 처우도 같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이런 사각지대도 많이 없어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상태가 좋아야 좋은 돌봄을 그렇죠.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시설도 가급적이면 직접 그 민간한테만 넘기지 말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지만 어떤 이윤 창출 목적이 아닌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간에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왔다고 느껴지는데요. 아니, 최근에는 정당 정치에 대한 고민을 또 담으셨어요. 정당법 개정안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정당법 개정을 뭐 제가 그때 내지는 않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내셔서 그 심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하자면 그 지역당, 소위 이제 뭐 각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뭐 당원 협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그 시도당 조직의 산하 기관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법인격으로 이 조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2004년도에 지구당 폐지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폐지할 때는 각 정당의 당원이 200만 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당원이 1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당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어딘가에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위원회라는 거에 법인격을 부여를 해서 거기서 민원도 해결하고 당원들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또 편법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무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위 지역당을 제도화시켜서
그 후원금도 법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다 선관위에 공시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다 보게 하고, 물론 이제 규모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민원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어떤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법적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현역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잖아요. 새로 도전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런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또 공정한 게임을 하려면 그렇게 원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지역위원회, 어느 지역위원회 이렇게 딱 이름을 걸고 공신력 있게 하고, 민원 창구도 공신력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민원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민원이 딱 들어오면 뭐 어디에 공원이 필요하다,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하면 딱 그 지역위원회 접수를 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SNS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당원들 모임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한 공간이 없습니다. 원내위원장님들은. 저희는 현역들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그런 걸 그나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당, 근데 최근에 뭐 저희 민주당 그다음에 국힘 대표들이 만나갖고 또 양당 대표 하신다고 있었죠. 했어요. 예, 하신다고 하고 뭐 토론회도 뭐 어떤 의원님들 내고 해서 상당히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의원님의 생활 정치를 아무래도 가장 기대하는 분들이 송파구 주민들이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송파 똑순이 네.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지역 네. 발전을 위해서 네, 네. 어떤 노력을 많이 쏟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송파에는 굉장히 공원도 많고요. 네. 송파는 굉장히 또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제가 역세권이 이제 부족한 데는 그걸 채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숙세권, 그다음에 문세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세권은 뭐냐면 문화와 체육. 문화체육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10분 안에 가능한 그런 송파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현안이 이제 송파에는 위례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는데, 여전히 이 교통 대책 때문에 이제 트램은 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근데 트램이요? 예, 보러 오세요. 그렇군요. 예, 또 보러 오시고요. 근데 문제는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신선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경전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입주 당시의 약속입니다. 한 10년 전에 한 약속인데, 최근에 어쨌든 뭐 1차적으로 그걸 하기로 했던 사업자가 공사 비용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계약이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시 그거를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이렇게 안 들어오게 되면은 공공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네, 계속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는 네. 오늘 정말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세 분 어떠셨습니까? 좀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 다음 이사 계획을 아무래도 송파 쪽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법하면은 이 뭔가 좀 차갑거나 뭐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막 의원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좀 이게 따뜻한 법안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법.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신 법안도 많고 네. 통과되신 법안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그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기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내신 법안들, 그 통과된 법안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살림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지역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법안도 그렇고 잘 살려내고 계신 것 네, 같거든요. 네. 계속 그 불씨 꺼트리지 마시고 끝까지 네. 잘 살려서 우리나라 또 잘 살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부의 네.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건네드렸는데요. 확실히 4선 또 의원이신 목소리에 힘도 많이 실리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좀 펼치실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의 또 목표는 무엇인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정치는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국회에 처음 왔을 때 매일매일 떠올렸던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또 암만 정쟁이 있다 하더라도 민생은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민생 우선의 정치, 그리고
또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정치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정치에서 제가 이렇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입법을 쓰는 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입법을 만들 때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정말 국민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정치를 하고 계신 남인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 방송이라는 것을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동영상 플랫폼이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떻게들 좀 동영상, 방송을 좀 접하십니까? 네, 뭐 본방사수도 본방사수인데 예. 드라마 정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회부터 쭉 보는 거를 이제 정주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드라마 요약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요약본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다 정주행하지 않아도 네, 유행하는 드라마를 다 챙겨 본 것처럼 네. 예,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요약 영상이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다 우자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들의 법. 네. 예. 그리고 우씨왕호라는 제가 출연한 이제 사극 드라마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볼 거 다 본 거네, 그럼. 네, 다 봤죠. 이것을 네. 보기 위해서 OTT 플랫폼을 새로 가입을 했는데 예. 아니 나중에 보니까 제 거만 따로 짜집기 편집을 해서 네. 이 유튜브에 또 누군가 올려주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유튜브에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온종일 그냥 본인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기리 씨는? 아, 그렇죠.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아주 네, 충만하군요. 근데 맞아요. 우리 우씨왕후 본방사수하면 너무 좋지만 이게 또 여의치 않을 때는 네. 저도 짬짬이 시간이 날 때 시간을 쪼개고 업무와 이 업무 사이에 또 우씨왕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 그렇게 또 힘을 실어주시고.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임변도 동영상 컨텐츠를 또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래요? 예전에 저도요, 이제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일종의 변호사 사무실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고객들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홍보하려고 유튜브 만들고 했었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어렵죠. 편집하고 뭐 대본도 짜야 되죠. 촬영도 해야 되죠. 자막도 달아야 되죠. 이 영상 만드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이 또 즉각 오기 때문에 일일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하루 종일 마치 주식창처럼 어, 주변의 유튜버들은 항상 이 조회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 채널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컨텐츠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채널에 들어가나 봤더니 썸네일 보고 들어간 경우 많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간 간판의 이미지 그리고 딱 한 줄짜리의 어떤 자극적인 그 문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유튜브는 거의 썸네일이 반 이상이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썸네일 보고,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실상 내용은 별거 없더라. 네. 라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동영상 컨텐츠 조회수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파도 온다. 아, 찍어. 아, 와닿지 않는데 미장센이 좀 부족해. 아니, 네가 연기 좀 해, 그러면. 내가 널 유튜브 스타로 만들어줄게. 자, 골드 버튼 기다려. 자, 오케이. 녹화 누른다. 중계해. 시작해. 네, 지금 여기는 폭풍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저는 쏟아지는 비와 바람에 맞서서 야, 이 연기가 이게 뭐야? 죽을 듯이 숨 넘어갈 듯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텐션 좀 더 올리라는 얘기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파도가 엄청나. 피해. 파도가. 도망쳐. 지금 제 앞에 파도. 안 되겠습니다. 태풍을 피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중계해 드릴게요. 야, 연기 죽인다. 근데 진짜 이걸로 조회수 나올까? 이거 자료 그림 좀 쓰고 너 목소리 넣고 이거 음악 좀 깔면 이거 다 속아. 걱정하지 마. 나 못 믿어? 알았어, 편집의 신. 실력 한번 보여줘. 오케이. 아하, 터졌어. 조회수 제대로 터졌네. 야, 통장에도 후원금 쌓인다. 야, 이게 편집 실력으로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자료 그림 예술이던데. 어디서 그런 영상 찾았어? 그 지난 태풍 때 난리였잖아. 그런 거 뭐 적절히 한번 섞어주고 정전도 좀 넣어주고 해일도 좀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또 이런 영상을 못 참잖아. 지금 상황인가요? 여행 가려고 했는데 취소해야 할 상황인가요? 저 지금 해변에 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거 리얼?
야야야, 큰일 났다. 이 사람 뭐야? 야, 이거 삭제하자. 그런 댓글 생기면 바로 삭제하면 돼. 아직 목표 후원금을 더 차야 한다고. 대박. 정전 실화냐? 당분간 바다 피할게요. 리얼 생생 취재 감탄. 조태꾸하라고 갑니다. 어머, 이 사람들 방금 내 댓글 지웠네? 저거 거짓말이잖아. 당신들 고소할 거야. 야,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냐? 에헤, 이런 걸로 고소당하면은 뭐 전 세계 유튜버 11,672명 다 감옥행이야. 그치?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지? 그럼. 이 댓글도 삭제. 빠이. 아이. 지금 딱 걸렸어. 또 지웠어. 영상 내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지역 이미지만 나빠지잖아.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조회수 나오겠다. 야, 이거 우선 캡처해봐. 경찰 오면 거기서부터 찍자고. 오케이? 그럼 감옥은 네가 갈 거지? 나 연기만 한 거다. PD가 프로그램 총 책임자잖아. 나는 시킨 대로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지?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하면서도 좀 황당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조회수지만 눈앞에 돈이잖아요. 예. 순간 이게 마음이 좀 그럴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조회수 하나하나가 이제 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조회수의 노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하거나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행까지 가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적인 파장이 큰데 유튜브의 이 생태계상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광고도 붙을 수 있고 또 이 클릭 수에 따른 그 소득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명예훼손 같은 걸로 이런 허위 뉴스 작성해서 그냥 벌금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감수하겠다. 이런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사연의 내용으로 봐서는 거짓 영상을 짜깁기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실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에 태풍의 위력을 보여준다면서 해안도로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에 따른 별다른 피해가 없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2년 전에 상륙했던 태풍 흰남 높이의 상황 영상을 짜깁기해서 실시간이라며 가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 거짓 방송을 했지만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피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바로 자료 그림으로 쓰인 장소에 있었던 상인들인데요. 당시 그 지역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의 가짜 방송으로 마치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가 돼서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결국 유튜버 A씨와 A씨 요청으로 거짓 편집을 한 편집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동영상 본 사람들은 거짓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로 네. 그 지역에 안 갔을 테니까 또 그 지역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됐고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편집자 B씨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시간 이 태풍 관련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 이런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실시간 방송 이후에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고 가짜 영상으로 얻은 이 수익이 52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 선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감안하지 않았으면 원래 더 큰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 사건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딱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든 건데 조회수 늘리려고 조작 방송을 하는 경우 이것도 처벌이 됩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방송의 화제성을 만들기 위해서 피자와 치킨을 시킨 뒤에 배달원 무단 취식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C씨가 먹다가 만 듯한 치킨과 2조각이 모자란 피자를 방송에 내보이면서 배달원이 먹다만 음식을 배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장에 전화해서 환불까지 요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영상이 게시된 후에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원은 제대로 배달을 했는데 조회수를 노리고 조작을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조작을 하면서 치킨집 브랜드도 그대로 다 나간 거 아닐까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걸 본인들도 알았을 것 같은데. 당시 생방송으로는 송출이 됐고요. 뒤에 편집본을 게시했는데 이때 본인도 뒷일이 걱정이 돼서 해당 브랜드명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편집자가 여과 없이 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브랜드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고 해당 점포의 본사 프랜차이즈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더 처벌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 어떤 비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미 사실은 피해를 입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안 좋은 이슈만 기억하지 그 뒤에 이게 아니었다. 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거 뭐 삭제 조치한다던가 뭐 차단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헌법상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억압하고 미리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어떤 허가나 검열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허위 사실 표현이 사회의 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그 보호 영역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허위 사실 적시를 막고 명예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 잡힌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네. 게다가 또 동영상 플랫폼이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덩어리인데요. 유럽은 올해 2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및 가짜뉴스 확산을 막도록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허위 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명시했고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EU 가입 후 퇴출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서비스 제공 업체 쪽에서 알아서 좀 걸러내라.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이제 도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게 또 법인데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확실히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기리의 한 줄 평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거짓, 조작 영상으로 올린 조회수 언젠간 물거품처럼 다 없어질 거다. 이 좋은 컨텐츠,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노력하고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죠. 쉽게 조회수를 올리려는 꼼수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컨텐츠를 만들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저희가 다 전해드렸네요. 저희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 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